시어머니와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아보러 재미로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짧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멈춰야 할 것 같은 팽팽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은 작고 짙은 눈동자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방울이 손끝에서 찰랑거리더니 이윽고 멈췄고 무당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된 듯 굳었습니다. 잠시 후 무당은 눈을 반쯤 감더니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얼굴에 날생자가 안 보여.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 한적한 읍내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올해 69 김정미입니다. 두 아이는 다 장성에서 출가했고 이제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삶이 그날 남편과 기차 여행을 떠나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꺼내지 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너무도 익숙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낯설고도 낯익은 지나간 시간을 강제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하나씩 조용히 꺼내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려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요. 25살에 시집온 저는 주변에서 정미는 참 조신하고 순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우리 정미는 말기 알아듣는 애야. 어디 가서 실수 안 한다 하시며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끼셨고 시댁에서도 그런 며느리를 바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됐으니 살림 잘 이끌어줘야지. 우리 정미가 들어오니 복이 들어온 것 같구나. 그 말씀이 어찌나 따뜻하고 믿음 가득하게 들리던지 그땐 정말 제가 이 집에 귀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친정은 넉넉지 않았고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다. 내가 참고 지켜야 집안이 돌아간다는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이 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노릇 누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애를 못 갖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낳아도 된다고 하시던 분이 4년째 되던 해부터는 애 하나 못 낳는 게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대를 이어가겠다고 하며 식탁에서 숟가락을 던지셨습니다. 그 소리가 녹그릇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가슴팍을 후려쳤지만 저는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이 밀린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와 대문간에서 고무신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홀로 참고 인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된장국 끓이는 냄비를 확 내려놓으며 말씀을 쏟아내셨고 저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누거품과 섞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터에 콩나물을 사러 갔던 길에서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배를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떨어져 콩나물이 흙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런 것도 모른 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무언가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자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아이를 제 남편이 딴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저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해주시고 애 못 낳는다고 뒷짐지신 채 가만 계셨단 말씀이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니? 남편이 밖에서 애 하나라도 데려오면 너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애 들어오면 밥 차리고 빨래하고 방 따뜻하게 데워놔. 내가 못 해낸 걸 그 애가 해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보다 훨씬 나아. 나이도 젊고 복도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뚜막에 앉아 고구마를 깎으시면서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집에서 아무 소용없는 여편네보다는 때 이어줄 아이 낳아줄 여자가 더 소중한 법이지.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는 저를 내려다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 다 끝났다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말로 그 여자가 불룩한 배를 한 채 우리 집 대문간을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얘야 하시더니 저를 향해 정미야 빨리 밥상 차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흰쌀밥을 정갈하게 차려 그 여자 앞에 바쳤습니다. 그 여자는 20살도 채 안 되어 보였는데 제가 밥상을 날라다 주면서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 여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음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짐을 나르고 빨래를 해주고 방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여자가 먹을 죽을 끓이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을 떠다 줘야 했는데 그 여자는 물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물 좀 찬데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차가운 물을 주면 어쩌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거들며 제게 화를 내며 입덧할 땐 따뜻한 물을 떠와야지. 어이구,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 애가 안 들어서 서지. 얼른 다시 떠와. 라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죽을 써서 갖다 줄 때도 그 여자는 제게 아, 언니, 간이 너무 세잖아요. 소금을 들이부었나 봐 아주. 이러니까 속이 더 안 좋지.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또 거들며 간도 제대로 하나 못 맞추냐?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얼른 다시 끓여와라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그 집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매일 눈치 보고 시중 들고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입이 텁텁하고 몸이 으슬으슬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일쑤였고 평소엔 잘만 먹던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임신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입덧도 따라온다더니 진짜 그런 건가?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여자의 식사를 챙기고 방을 돌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기까지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또다시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왜 입덧을 하는 거야? 하시더니 눈을 부라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나냐? 우리 미숙이가 배불러 있으니까. 괜히 네가 속 쓰린 척이라도 해보는 거야? 입덧 흉내낸다고 임신 안 된다야.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시며 너가 입덧 흉내내면 부정타니까 앞으로 나한테 들키지 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들어온 뒤부터 하루하루가 마냥 즐거우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여자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이었고 우리 미숙이 잘 잤어? 어젯밤엔 배 안 뭉쳤어? 오늘은 어디 쑤시거나 답답한 데는 없고 속 안 좋으면 말해야 돼.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하시며 마치 친딸이라도 되는 양 손을 꼭 잡고 등을 쓸어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부엌에선 그 여자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닭죽, 도미찜, 수삼갈비탕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진기한 음식이 올라왔고 심지어 저보고는 정미야, 간 좀 맞춰봐라 하시며 그 여자 입맛도 맞춰보라 하셨습니다. 죽이며 탕이며 제가 간을 보고 끓여냈지만 막상 그 음식이 상에 오르면 정미는 임산부 밥상에 같이 숟가락 얹지 마. 내 손 대면 미숙이 입덧 심해져. 라며 저에겐 젓가락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미숙이가 기지개라도 한번 켜면 아이고 배 뭉친다 정미야. 얼른 따뜻한 수건 데워와라. 하시고 계단이라도 내려가려 하면 야야야야 정미야 미숙이 팔 좀 붙들어줘. 혹시라도 넘어지면 애 떨어진다. 하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엔 미숙이 옆에 앉아 미숙이가 고구마를 까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숙이 뱃속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미쳐버리겠다. 아휴, 그냥 속이라도 열어봤으면 좋겠네. 미수가 우리 저 건너 마을에 박수무당이 아주 용하다던데 거기 한번 다녀와 보자. 그리고는 돌아서며 저를 힐끗 보더니 정미야, 너도 보따리에다. 가다가 우리 미숙이 배고플 수 있으니 간식거리와 물도 좀 싸라. 걸을 땐 뒤에서 받쳐주고 앉을 땐 방석 깔아줘야지. 짐 들고 갈 사람이 있어야 하니 이럴 땐 좀 쓸모가 있네 너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짓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먹을 간식거리와 물통, 방석까지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지고 뒤따라갔습니다. 무당집은 동네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대문간부터 빨간 헝겊과 방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작은 눈을 어찌나 크게 뜨며 째려보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가끔 꿈에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무당 앞에 조심스레 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가 우리 며느리인데요. 배에 있는 게 아들인지 딸인지 좀 봐주세요. 얘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말이에요. 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딸일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면 좋을 텐데. 무당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 위에 놓인 놋방울을 한 손으로 집어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찰랑 찰랑 묘하게 기분을 건드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고 방 한쪽 모퉁이에 쌓아둔 찹쌀을 한 꼬집 집더니 주전자 뚜껑 위에 탁탁 뿌리며 입술 사이로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흘려보냈습니다. 흠음. 박수무당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쭉 내밀더니 작은 눈을 희번덕 크게 뜨고 미숙이의 이마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눈을 희번덕 뜨다가 순식간에 눈매를 반쯤 내리깔고 한쪽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사람을 재는 듯한 눈빛으로 그 여자의 콧등, 턱선, 입술 아래 점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 두 마디를 세워 그 여자의 이마를 째려보더니 하고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당은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다가 눈도 한번 깜짝 안 하고 미숙이를 째려보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왜요? 뭐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급히 묻자 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미숙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이마에 날생자가 안 보여. 너 임신한 거 맞아.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무당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더니 옆에 앉아있던 저를 갑자기 희번뜩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예, 너가 임신해놓고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벙벙하게 있어? 이봐, 여기 이마에 날생자가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당을 쳐다보다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는데 박수무당의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고 끈적한지 그 무당은 마치 제 눈동자를 끌어다 붙잡기라도 하듯 제가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눈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자 무당의 눈도 슬쩍 그리로 따라왔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작고 매서운 눈이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눈싸움하자고 덤벼드는 닭 같았달까요? 순간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지? 싶은 마음에 뒷목이 간질간질해졌고 치맛자락을 괜히 한번 쥐었다 폈다 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다시 한번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데려와야지. 엄한 사람 데려와 무슨. 뱃속에 애타령이야? 아이고, 아둔한 사람아. 쯧쯧 인생이. 당신 인생이 불쌍하네. 쯧쯧. 그렇게 무당의 말이 떨어진 동시에 더 황당했던 건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임신했다고. 내 배를 봐. 이 배를 보고도 애가 없다고. 하며 자신의 배를 가리키면서 완전히 난리를 쳤습니다. 눈도 쬐끄만 해가지고 점사 잘 볼 수나 있어? 나 지금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유명하다 그래서 일부러 20리길 걸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뭔 소리를 하는 거래. 눈이 단추구멍만 하니까 애가 들어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지. 이거 완전 나 이상한 여자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시어머니 손잡고 울먹이며 어머니, 저 진짜예요. 이 박수무당이 유명한 거 맞아요? 어머니, 저 또 입덧 올라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욱, 욱.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콧물까지 줄줄 흘린 채로 박수무당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처음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게 점이냐 사기지 하는 말이 튀어나오자 그 작은 눈이 순간 번쩍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조그만 방울을 덜덜 떨며 흔들기 시작했고 앞에 놓인 쌀을 허겁지겁 손에 쥐더니 허공에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주문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무당은 갑자기 작은 재상 쪽으로 무릎을 꿇고 쌀 한 줌을 자기 머리 위에 던지며 조심스럽게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를 앉혀놓고 점을 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작디작은 눈으로 저희를 또 째려보더니 선녀 도령님이 노하셨다며 붉은 보자기를 끌어안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은 복채도 받지 않은 채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내듯 문을 확 열어젖히며 굵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얼굴에서 카랑카랑 얇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선녀 도령이 노하셨다? 얼른 썩 나가라. 워이, 워이. 그 행동보다도 목소리에 놀란 저희들은 등 떠밀리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문턱을 넘는데 등 뒤에서는 무당이 손에 소금을 가득 쥐고 저희가 앉았던 자리며 문지방까지 빠르게 쓸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가 무당의 작은 눈이 다시 한번 저를 째려보는 걸 느끼고 급히 시선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당 집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흐느끼며
내가 진짜 임신했는데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짐을 든 채 뒤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왜 입덧을 하는 거야? 둘째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입덧이야?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크셨습니다. 몇 년째 애 한 번 못 가져놓고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야. 시어머니는 마당에 놓인 빨래 바구니까지 발로 차며 분을 내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너희 집사람 행실이 의심스럽다. 몇 년째 애도 못 가져놓고 갑자기 입덧을 한다고 하네. 남편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요, 어머니? 박수무당이 그러는데 쟤보고 임신했다는 거야. 도대체 너 뭐하고 다니는 거냐?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이 저를 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해명해봐. 남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무슨 말이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라고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은 굳어진 뒤였습니다. 행실이 의심스러운 여자는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남편도 그래 나가.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말없이 대문간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셨나 봅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의 배가 전혀 불러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아직 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셨다가 넉 달, 5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태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애가 움직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 여자는 아직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6달째가 되어서도 배는 그대로였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여자를 몰아세우자 애가 잘못됐다라고 실토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다그치자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게 돈을 노린 연기였던 겁니다. 남편을 유혹해서 임신한 척하며 집에 들어와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돈 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내뱉던 우리 집은 대대로 끈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도 그 여자의 귀에 들어갔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온몸이 굳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기절하듯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무당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으셨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은 후회였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었는지 남편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중 쇳물이 튀어 하체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심한 화상이었던 탓에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생명은 지장 없지만
생식 기능은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데를 이을 손자를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니까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정민은 어디 갔지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박수무당이 제게 아이가 있다고 했던 말이 맞았다면 그걸 자기 손으로 내쫓아 버린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매일매일 후회하며 가슴을 치셨다고 이웃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병상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술에 취해 들어온 날 너희 방 불 꺼져 있었잖니. 남편은 뒷머리를 감싸쥐며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제 옆에 누웠던 일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이제 와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내 딸을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자 마음이 약해지셨나 봅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내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저를 데려가려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했지만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며 따라 나섰지요.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한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간에서부터 어서 들어와 정미야 하시며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하셨고 직접 따뜻한 물을 떠다가 제 발을 닦아주시고 손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마치 저를 상전처럼 모시는 모습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몸종 취급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하니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많이 먹고 뱃속 손주도 많이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얻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정미야,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조기구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도 없이 밥상을 확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에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니가 애도 없는데 왜 입덧하냐며 그러셨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제 밖에서 한눈 팔 시간이나 있었던가요? 장거리 사러 5일장에 나가도 길어야 1시간 남짓이면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걸 의심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도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 다 똑같이 아둔하고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바람을 펴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입덧 좀 한다고, 배 좀 나왔다고, 미숙이 그 여자 임신했다고 믿고, 하물며 그 용한 무당이 제 이마에 날생자가 선명하다 그 얘기 듣고도 끝내 저를 쫓아냈잖아요. 참, 무당 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어떻게 그리 한 치 앞도 못 보나요? 애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요.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죠. 이 집에서 아이 낳고 살아봤자 평생 눌리고 치이고 짓밟혔을 테니까요. 우리 불쌍한 내 아기. 하지만 너도 이 집구석에 태어났으면 엄마처럼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네 인생도 그렇게 막막해졌겠지. 저렇게 아둔한 할머니, 아빠 밑에서 안 태어난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간신히 잊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서 밥 한 끼 차려주고 눈물 섞인 말 몇 마디 건넨다고. 이게 끝이 날 줄 아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고 눈을 똑바로 뜬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해놓고 그 뱃속 아기가 아무 탈 없이 자라길 진심으로 바라셨다면 정말 욕심이 너무 과하신 겁니다. 어머님, 어쩌면 저주처럼 저에게 쏟아낸 말들이 어머님, 아들과 제 뱃속 손주까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작은 보따리만 챙긴 뒤 아무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미야, 정미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집에서 나와 길고 길었던 서름의 시간을 끝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가 한 번은 마음 아픈 결혼을 겪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고구마 순을 다듬을 때도 저녁에 남편과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볼 때도 제 마음에는 이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마주친 그 노숙자.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을지 아니면 몰랐을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들은 말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후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저도 타지로 이사를 가게 돼서 소식도 연락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기차 시간이 가까워져 남편과 함께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다시 한번 그 노숙자가 앉아있는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그 구겨진 모자 아래로 내려앉은 눈빛은 예전과 똑같이 무표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안 계시겠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차 시간 다 돼가요. 얼른 가요. 제 말에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우리는 나란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세월이 흘러 이제야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견뎌도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는 곳에선 결국 사람이 망가진다는 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누군가에게 던진 의심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전 이젠 나를 믿어준 사람 곁에서 나를 아껴주는 자식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난 날이 후회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끝내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나이 되어 얻은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